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달 보름 만에 뵙네요. 스탠바이 유엔기를 끝으로 두 달 반 동안 못 뵙다가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네요. 여전히 또 반가운 얼굴들은 또 여전히 계시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계시고. 명절 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기분이에요. 뭔 소리를 하실까요? 따라봐. 이승 PD도 뭐 한마디 해주세요. 반가운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름 동안 쉬느라고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재밌게들 보셨어요? 힘들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네 분 정도가 지금 네라고 이것도 있고.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요. 어쨌든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미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영화 본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TJP님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이 학원 로맨스가 많을까? 얘들이 저기 연애만 하나? 나도 일본에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일본어 전공으로. 지금 저기 진짜 고등학생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진짜 교복이다. 고등학생? 고등학생?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듣다가 거짓말 싶으면 그냥 나가세요. 야 이게 함정이네. 이게 등급이 영화가 전체 관람가예요. 네. 근데 이 행사는 전체 관람가가 아니라는 행사는 게 20분인데 이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영화 보고 남은 거죠? 우리 팟캐스트 듣는 게 아니고. 에이 설마요. 더 이상 저분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저 보고 얘기하세요. 참 저희 시네타운 19이라는 팟캐스트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분들 모르신다고. 모르신다고. 저쪽도 계시고. 저기 앉은 착한 연예인들이 저 팟캐스트랑 자 그래요. 쓸데없는 그만하고 영화 보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꼭 물들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왜 일본에서만 이렇게 학원에서 이 연애하고 자빠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질까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 이후로 단종된 장르로 알고 있는데 왜 줄기차게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봤던 영화만 해도 벌써 내 이야기도 그랬죠. 그전에 뭐 있었습니까? I wanna eat your 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웃기는 나중에 좀 더 웃기지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이 정도로 안 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 진입장벽이 좀 낮네요. 해도 되겠군요. 그럼 힘안 들고 잽으로만 끝내겠습니다. 박수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 벌써 한 1, 2년 사이에만 해도 이 시네타운 19의 지부하는 것만 해도 주장창 학원 연애물이다. 그런 것만 들어오나 우리한테? 어디 봐서요? 학원도 아니고 연애도 아닌데? 어딜 봐서? 자, 우리 물. 학원 그래서 연애 이렇게 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란 사회가 이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의 일본인들의 삶은 이런 판타지라든지 설레임이라든지 어떤 바보 같은 감정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회는 아닐까. 너무 안정돼 있거나 지나치게 잘 되어 있거나 시스템이. 그런 생각은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설레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날아오르고 이런 꿈을 꿀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취하는 시기가 이 시기에 집중돼 있어서 이런 학원물들이 장르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아슬아슬하고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은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일단 영화 자체에 대해서 이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영화 만들어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원물이 계속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그럼 일본 사람들이 여기 혹시 일본인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럼 추석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연애 감정의 그 청춘들의 엇갈리는 그 사랑의 그 미묘한 감정들을 그렇게 캐치하고 싶어하는 게 그럼 원래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더 한 발자국 나가서 하게 된 생각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환상이나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잖아요. 보통 자기가 운동을 못했으면 내가 학창 시절에 운동을 얼마나
막 날아다녔으면 내가 덩크슛하고 날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결핍에 대한 어떤 소구가 있는 것과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공부를 못했으면 내가 막 공부를 잘해서 막 전교 1등을 하고 상을 받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학창 시절에 연애를 만약에 못 해봤으면 반대로 내가 학창 시절에 아리따운 옆반 여학생과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남학생하고도 옛날에 생각이 있나? 아니 저기 계신데 오늘은 좀 전체 관람가를 좀 맞춰주세요 제발. 그래서 오히려 약간 결핍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독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할까?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웹툰에 가보면 고등학생들 연애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웹툰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거죠? 웹툰 중에도 연애물이 꽤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로 안 만들어지죠. 일본에서는 영화로 만들어져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작비 문제도 있을 테고 일단 뭐 어린 배우들 데려다가 뭐 크게 뭐 비용 안 들어서 찍을 수 있잖아요. 한두 건물 하나 빌려다 놓으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영화 시장의 규모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죠. 말 나온 김에 한번 찍읍시다 우리요. 고등학교 교복 입고. 예? 왜? 내가 주인공 할게. 극노한 제목 극노한 제목 한약.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때 이런 얼굴이 돼서 우리들은 어떻게 앞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한 명은 한약, 한 명은 조로층. 이건 엑스레이. 이건 엑스레이가 좋겠다. 너무 많이 주세요, 이거 엑스레이.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영화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뭐냐 또 이거야 하면서 보긴 했지만 이런 장르를 좋아한다면 또 이런 식의 영화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영화는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 구름 많이 보셨죠? 구름. 쓰이는 게 시퀀스마다 쓰이진 않고 몇 개 시퀀스마다 이 감정이나 사건이나 이 이야기 흐름이 크게 전환될 때 구름이 중간에 이제 인서트로 들어가는데 그 구름의 모양이 마치 옛날에 점성술사가 미래를 예언하듯 그 구름의 모양이 그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요. 정란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뭉게뭉게 막 피어나는 그런 구름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막 피어오르고 설레고 부푸는 듯한. 정란운은 뭐 구름 아니에요? 뭉게구름이 좀 유식한 말로 뭐죠? 뭉게울? 전화는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괜히 한자로 시작했네요. 그런 한자로 모르겠네. 이렇게 솜털 구름 하면 약간 또 뭔가 흐트러지고 서로 멀어지고 감정들이 모호해지는 그런 또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늘을 단순히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요? 하면서 툭툭 연결시켜주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영화 쓰는 음악도 보면 제일 처음에 인트로에서 피아노 연주하니까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그 무슨 노래요? 물어보니까 모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침.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크게 뭐 평균 수명으로 생각해 80까지 산다 그러면 한 10대 후반 정도까지가 모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알파벳이 다른데. 네? 모닝 알파벳이 아닌 MOANIN. 운다는 뜻이에요? 요조피도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하면 요조피는 마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본인을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 보고 난 더 길을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그랬어 친구야. 야 지금 수입사분들이 듣고 계셔. 나 네, 진짜 요조 PD님. 다음부터 우리한테 의뢰 안 온다고 해서 멀리 가면 일찍 죽고 딱안 자르면 다음부터 우리한테 의뢰가 안 와. 제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뭐요? 같은 생각했잖아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봤다니까 그거를. 이것만큼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거를 봤다니까 스펠링을. 진짜 가시. 아니 영화를 봤는데 그 스펠링을 못 보신 분 계세요 여기? 그래요. 정직합니다. 하여튼 저 영화를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보셨어요? 잠깐만요. 영화 보셨어요? 아니 영화는 봤는데 글자를 몰라. 문맥이야 문맥. 그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연주가 어린아이들이 할 법한 연주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영화 보는 내내 빌리 엘리엇 보면 쟤 춤 진짜 잘 춘다 싶지만 어린 애가 슈퍼만 춤을 추잖아요, 빌리 엘리엇이. 근데 재즈 연주 기가 막히게 하네. 근데 고등학생들이 할 연주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영화의 장르가 영화 자체를 실제보다 더 예쁘게 찍고 더 잘 연주하고
웃긴 장면이 나오면 더 많이 활짝 슬플 때는 더 많이 상심하고 그런 식으로 영화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증폭시키고 화면들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기 영화 스스로의 문법이나 방향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영화를 뭐 미리 보고 그래도 여러분과 좀 나눌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고등학생 연주자들의 실력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뛰어나잖아요. 심지어는 바에 와서 연주하라는 그런 제안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좀 약간 지나치게 연주를 처음부터 잘하는 모습들이 계속 그려져서 우리 이재 PD님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 이야기, 청춘들의 그 아픈 사랑 이야기와 우정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좋은, 그러니까 저같이 재즈를 잘 모르고 재즈를 뭐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 문외한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좋은 선율들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게 그게 또 이 영화의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오는 선율들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재즈를 막 좋아하시는 매니아 아니시더라도 다들 즐기셨죠? 이 선율들을. 그게 아마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지점은 그 영화에서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과 이 엇갈린 사랑, 우정, 이 청춘들의 그 작은 아주 조그만 그 틀어짐에도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파생시키는 그 미묘한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 조금 더 말하자면 더 찰싹 붙어 있었으면 더 인과관계가 좀 더 명료했으면 더 아주 견착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음악이 갖고 있는 또 영화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센타로가 실제로 아폴론으로 등장을 해서 대놓고 언덕길의 아폴론이 되는데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언덕길에 하필이면 아폴론일까? 언덕길의 아폴론. 제가 일본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아폴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이잖아요. 신 가운데에서도 뭐 솔직히 말해서 아폴론보다 좀 뭐 신 가운데서도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월함을 얘기한다면 아폴론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는 제우스 말고는 전 떠오르지 않거든요. 굉장히 제 머릿속에는 제 기억 속에는 짧은 그 신화에 대한 상식 속에서는 아폴론이야말로 굉장히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신 중에서도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신인데 그 신이 왜 아까 이재 PD가 말씀하신 구름 속에서 헐헐 날아다니지 않고 왜 흙이 묻어나는 언덕길 위에 아폴론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가의 원작이 되는 작품이 나온 거는 대략 뭐 2000년대 그 즈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시절에 2009년? 2009년이요. 네. 그러면 뭐 사실은 10년에 더 가깝네요. 굉장히 최근작인데 그러면 이 작가가 도대체 뜬금없이 웬 시대극을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했지만 글쎄요 어떤 그 대만의 막 되게 슬픈 역사들에 대해서 고령과 소년사리 한 번쯤은 천착해 볼 만한 저는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에드워드 양이 그 작품을 만들 때 당시라면 30-40년 전에 그 시점을 내가 한번 천착해 보고자 하는 그 감독의 어떤 연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작자, 언덕길의 아폴론의 그 만화를 만드는 그 원작자는 도대체 2009년이라는 시간 1966년 몇 년도인가요? 몇 년 차인가요? 본인이 알아서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아니 제 계산이 안 돼서 그래요. 83년이요, 83년.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 또 몇 분 계셨어요. 또. 무려 40년을 거슬러서 올라간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1987년, 최근에 1987년이라는 작품이 1987이라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만나서 1987년도에 어떤 어목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그림자들이 있었는지 또 그 그림자 덕분에 우리가 또 어떤 걸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 원작자는 왜 40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슬러서 나가사키라는 일본의 어떤 그 항구 도시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계속 보다가 이상하게 하루키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하루키가 물론 재즈 광이어서 또는 하루키가 워낙에 어떤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 아닌 동경을 보여줘서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교합의 어떤 연결도 물론 있었지만 하루키가 또 다루는 그 시절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나타운을 녹음하면서 이승훈 PD한테 들어본 바로는 원작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대학생 있죠.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온 그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그 전공투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열심히 사회를 변혁하고자 노력했던 모습들이 원작에서 많이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영화의 러닝타임상 안타깝게도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다 잘릴 수밖에 없는데 원작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작가가 굉장히 그 기묘한 상황을 한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붕붕 떠다녀야 되는 전지전능한 최고의 신이 왜 흙밭에서 굴르고 있나? 왜 흙밭에서 그렇게 흙을 묻혀가면서 그 흙 언덕길 위에서 왜 구르고 있나라는 그 상황, 그 굉장히 기묘한 상황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와 더불어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큰 원수고요. 정말 같은 하늘을 이웃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자신들의 전쟁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겠지만 지금 아베부터 시작해서 아베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서가 굉장히 친미적이잖아요. 미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기묘한 어떤 지점들을 작가는 짚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가사키라는 지역은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이 1966년 당시로 보자면 불과 20년 전이죠. 그러면 자기의 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등등 진짜 자기 옆에 있는 수많은 혈육들이 원자폭탄으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심대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66년의 나가사키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거기는 그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그 해군복, 세일러복이라고 하죠. 해군복 입고 활개치는 그 미군 병사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서 미국 병사들이 또 미국인들이 그토록 사랑에 맞이하는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는 바가 북적북적 되고 있고 우리 이 아이들은 그 재즈를 심취해서 재즈 연주를 하고 싶어서 서로 뭐 음반을 같이 나눠 듣고 심지어 합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기묘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망쳐놨지만 일본을 패망시켰지만 반대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잖아요. 물질적으로. 일본을 키워야 하니까.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의 어떤 그 최전방에서 최선봉으로 나서줄 수 있으니까 일본을 키워야 한다는 그 굉장히 기묘한 상황. 아이에게 채찍질을 막 하고 조금 있다가 사탕을 물리고 아이스크림을 물리고 빵을 물리고 젖과 꿀을 물리는 그 기묘한 상황. 근데 그게 거기에서 그렇다면 재즈를 듣고 재즈에 환호하는 여기 나와 있는 센타로나 카오루나 리치코가 그러게 얘네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잘못됐다. 얘네들 잘못됐네. 얘네들 못했네. 얘네들 잘못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되게 어떤 배덕감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마음이 좀 싱숭생숭이 아니라 기묘해지는 그 상황들을 굳이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배경을 1960년대 엄밀히 말하면 66년도로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배경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원작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본 이승훈 PD의 한번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작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주인공의 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작에서도 사실은 스토리는 거의 그대로예요. 원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스토리가 아주 크게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을 바꿔놓음으로써 주인공을 바꿔버렸어요. 언덕길의 아폴론이라는 제목에서도 알겠지만 아폴론은 이제 센타로를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주인공은 센타로입니다. 니시미는 카오루는 어떤 관찰자의 시점인 거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그런 영웅에서 보듯이 어떤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 주인공은 센타로예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이 영화 혹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로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이 감독은 첫 장면에 사실은 원작에서는 끝장면에 있었던 이 의사가 된 카오루 장면을 첫 장면으로 땡깁니다.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쭉 얘기의 핵심은 센타로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작을 보시면은 여기 그 모라고 부르잖아요. 센타로가 니시미를 카오루를 모라고 부르는데 이 준리는 센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자기 어렸던 시절에 자기가 쬐끔했고 형은 너무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랬던 시절에 자기를 센모라고 부른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를 모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싶었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원작에서 보시면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준형이 또 믿고 따랐던 어떤 운동권 선배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세대적 계승 이런 선배에서 후배로 넘어가는 세대적 계승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근데 사실 영화에는 이제 이 이야기들이 빠짐으로써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왜 1966년으로 설정이 됐느냐라는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카이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이제 베이비붐 세대예요. 전후에 어떤 애들이 많이 태어난 우리나라로 치면 58년대 뒤인 그 세대가 이제 일본에서는 1947년, 48년, 49년입니다. 3년에 걸쳐서 이제 그때 유독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 어떤 하나의 그런 괴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제 단괴라고 부르는 단카이 세대인데 이 영화의 배경인 1966년은 단카이 세대가 고등학교 1학년, 단카이 세대의 막내인 이 1949년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한 시대이고요. 이 원작이 만들어진 2008년, 2007년 이 무렵은 단카이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해서 일본에 이제 은퇴자들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단카이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단카이 세대들이 처음 이제 사회로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야 이 이야기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간적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나가사키의 사세보라는 곳은 나가사키라는 곳에 이제 로쿠메이칸이라는 곳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어떤 네덜란드 문화를 받아들이던 것도 있었지만 사세보 항에는 미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고요. 어떤 미군의 문물, 외국의 문물을 처음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안테나샵 혹은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변화나 세상이 변하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일본 내에 누구보다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영화에서 그 중요한 어떤 변화에,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세대가 바뀌면서 중요한 변곡점들을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재즈 시대가 가고 로게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게 아마 일본에선 사세보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을 거라고요. 당연히. 왜냐면 미군들이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그 시대의 어떤 이자 1966년이라는 건 일본이 이제 전후의 참상을 다 메꾸고 한국전쟁 특수 등등등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한 시대거든요. 한 66년부터 한 그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망하는 한 90년대 한 20년간이 가장 일본에 풍요로웠던 시기예요. 일본의 풍요가 시작되던 그 첫 시점에 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담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센타로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냐면은 이 미군들이 들어와 있는 그 공간에 혼혈이라는 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울분과 어떤 분노와 어떤 좌절과 이런 것들을 담은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약간 중간중간에 보면 센타로가 넌시문으로 나와요. 이렇게 막 분위기를 잘 못 읽어. 저기는 막 저기 지금 그 형이랑 그 여자친구인데 그거 못 읽고 막 여자 좋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애들은 절대 그런 걸 못 읽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눈치가 빨라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년이 빨리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못 읽을 수는 없어요. 눈치 너무 빠를 거거든요. 딱 분위기 좀만 이상해도 아니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얘는 제일 둔해. 왜 나한테 안 얘기해주니 이러면서 화내는데 그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아이가 혼혈로 자라면서 어떤 성당에 버려졌다가 입양돼가지고 내내 눈치를 보면서 살던 애예요. 눈치가 너무 빨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인공을 카오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의 점이었던 것 같고요. 원작과의 이제 중요한 차이점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유리카가 원래는 고등학교 선배로 나옵니다. 한 학년 뒤에 고등학교 선배로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 준오빠를 따라서 도쿄로 갈래요 하고 가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고등학생이 그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학생으로 바꿔놨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여기서 또 중요한 변경점이 하나는 교통사고에서 다치는 게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을 뒤에 태우고 가다가 여동생이 다쳐요. 그러니까 얘는 입양된 집에 있는데 여동생이 자기 때문에 다쳤다는 그 상황을 겪고선 이 집에서 더 사는 것은 무리겠다라고 판단해서 나가는 거였죠. 사실은 되게 중요한 변경점인데 어쨌든 그런 중요한 변경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또 하나 그 아폴론 센타로가 주인공이라는 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이것도 원작에서 빠진 부분인데 이거는 뺀 이유는 알겠어. 뺀 이유는 알겠는데 빠짐으로써 어떤 이야기의 중대한 제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게 빠졌는데 아폴론이라는 그 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신화는 다프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폴론이 이제 다프네를 너무 좋아해서 다프네를 막 따라가는데 다프네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저를 차라리 나무로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월계수로 바뀌고 월계수가 결국 그 아폴론을 상징하는 그 월계수를 가지고 월계관을 만들어서 아폴론을 이제 쓰고 다니면서 월계수가 어떤 아폴론을 상징하는 나무가 됐는데 그 센타로의 좌절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좋아하는 여자를 손에 넣지 못했던 어떤 남자의 좌절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다프네기를 빼놓고 아폴론을 음악의 신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센타로의 좌절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왜 언덕길 아폴론이지라고 제목을 이해하기 어렵게 돼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아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재미난데요. 이것까지 이제 작가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폴론은 로마의 신입니다. 그리스의 신이 아니고 아폴로는 그리스의 신이고요. 그러니까 비너스와 아프로디테, 마르스와 아레스 이런 식으로 그 로마 신과 그리스 신은 이름은 같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존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로마의 경우에는 어떤 그리스 신과 어떤 중대한 차이가 있냐면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공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던 시절부터 해서는 여호와나 야훼 대신에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는 사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신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사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마지막에 얘는 신부가 된다라는 어떤 운명을 예정을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너무 지옥 같아요. 입시 때문에. 일본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늘 주제가 왕따니 무슨 부모, 사회, 이런 억압, 폭력 이런 게 아주 메인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주로 로맨스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생이라는 시기가 가장 이성과 이런 교감하면서 자신에 대해 깨닫고 민감하고 이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를 우리는 그냥 대학에 가면 모든 게 다 바뀔 거라며 대학 갈 준비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이런 얘기를 이런 그 영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제가 되게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봐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보고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원작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원작이 워낙에 좋습니다. 제가 되게 신뢰하는 상인 이만화가 대단하다라는 일본의 상이 있는데 2009년에 이 여성 부분에서 언더필 아폴론이 1위를 했었고요. 그 후에 그 감독이 어느 가족 감독 이름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런 것도 이제 이만화가 대단한 사회에서 1등을 먹었던 그런 만화들입니다. 한번 거기 순위에 있는 만화들 찾아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작품이 사실은 원작이 있기 때문에 삼국지를 정말 좋아하셨던 마니아라면 아무리 삼국지 영화 2시간 동안 잘 찍어도 분명히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좋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원작을 찾아보시는 게 분명 더 많은 영화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바고요. 만약에 원작을 지금 보셨든 안 보셨든 영화를 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라든지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죠.